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은 외면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역점을 두고 모든 나라의 방향을 자기들 총선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한 말하자면 민의에 반하는 그런 선거제도 도입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민의와는 다르게 좌파 연합이 승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인사에서 보듯이 검경 친위 체제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 올 그 소위 대윤 소윤이란 그 두 분은 문정권의 친위부대죠. 그럼 이 두 분이 친위부대로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유한국당 붕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 사건 중에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대규모로 고발된 일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9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500만 원 이상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원직 상실되고 5년간 출마 금지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49명은 대부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에서 고발된 자유한국당에서 막 고발한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런 범죄인데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를 해도 사건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이 죄는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참고인과 동영상만으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경 친위 체제를 구축해서 자유한국당 붕괴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내년 총선 준비의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보수 우파 분열을 획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내년 선거 시작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소위 핵심 친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 분열 정당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연관지어서 그분들이 또 비례대표로 대거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상 조건만 갖춰지면 보수파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공화당인가 창당하는 배경도 나는 그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영남권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TK 갈라치기입니다. TK는 어차피 내년에도 자기들이 선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TK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으로 발표된 것을 재검토하겠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 김해 신공항 정책이 발표됐을 때 영남권 5개 단체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받아들이자.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북권 신공항 자체가 무산으로 돌아가고 김해 신공항이 되더라도 활주로가 3.8km 이상이 되면 미주와 유럽 노선 그리고 대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송기도 이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권 신공항이 말하자면 남북권 전체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5개 영남권 단체장들이 전부 김해 신공항으로 합의를 해서 더 이상 공항 문제로 우리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또 이 김해 신공항으로 정리된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PK 신공항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PKTK 영남권 갈라치기 전법으로 내년 선거 전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 걱정스럽다. 다섯 번째로 퍼주기 복지입니다. 잔뜩 세금을 걷어서 퍼주기 복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빈자와 부자의 갈등 구조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부 자기들 지지 계층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1,000만 명은 고정적으로 자기들 지지 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퍼주기 복지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퍼주기 복지를 내서 나라 전체를 하향 평준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의 집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 5가지 전략이 나는 내년 좌파 집권 20년 그 총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굳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신북풍 김정은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것으로 신북풍도 일으킬 소지도 있고, 또 하나 추구한다면 충청권 총리를 통해서 충청권 민심도 이젠 얻을 필요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이미 호남권은 자기들이 압도적 지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정도 폐기를 해도 되죠. 그렇다면 새로운 총리로는 아마 충청권 출신 총리를 통해서 충청 지역의 총선을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파연합이 국회에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년 총선 참 중요한 총선이죠. 우리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갈등이 없이 합심해서 내년 총선에 꼭 이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100년 대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문 정권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를 했죠. 근데 교체를 한 인물들을 보니까 전임 사람들보다 더 좌파 이념에 투철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문 정권이 출범 당시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첫째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3대 방침을 앞세우고 2년간은 나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성적이 어떻습니까? 경제 성적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생산과 투자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기준으로 19.5%가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월 이후에 최저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71.9%고 2009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전체 산업 생산 증가율이 1%, 2000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두 번째, 수출을 한번 보입시다. 2018년 12월 이후 계속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교역 1조 달러, 지금 한 2, 3년 그랬죠? 달성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성장 측면에서 보면 2019년도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으로 성장 쇼크 왔습니다. 2019년도 경제성장률 2%대 초반이라고 OECD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1%만 성장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수치대로 하면 OECD 전체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 같은 경우를 보면 신규 취업자 9만 7천 명으로 2009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대졸 실업자가 6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9천 명 늘어났죠. 1999년 6월 이후에 지금 대졸 실업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자리 대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세대가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돌파가 되었다. 그럴 정도로 소득 하위 계층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장은 지금 사실상 멈추고 있고 분배는 중산층, 상류층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하류층에게 배급제도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바람에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우리 사회는 포퓰리즘 복지와 현금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경제 정책을 바꿀 때다. 자유와 공정이 중심이 되는 열린 보수주의 경제 이념으로 바꿀 때다.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업과 시장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꿀 때다. 복지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일하는 복지, 그리고 서민 복지로 바꿔야 할 때다. 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기업 살리기 정책과 또 투자 확대, 기업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제를 바꿀 때다.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좌파 경제학자들을 전부 정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보수 분열시키고 그리고 검찰, 경찰을 통해서 야당 탄압하고 하더라도 민생이 도탕에 빠지면 선거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마 내년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내 입에 담기도 싫은 참 창피스럽고 그런 사건입니다. 문주호 사건이죠. 내가 보니까 이 여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등에 업고 설칠 때, 그리고 KBS를 비롯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설칠 때, 나는 이게 저 여자가 왜 갑자기 나와서 저래 설치냐, 그냥 의아스럽게만 바라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부지검에서 제가 비서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떤 여자가 장자인 리스트에 홍 대표님 이름이 있으니까 잠시 나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 검사 전화 대라. 내가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본정신이 아닌 여자가 그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그걸 나를 나오라 마라 하느냐.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느 이상한 단체하고 합작해서 그 리스트에 홍준표 이름이 있었다. 말하자면 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게 홍준표였다. 그 여자가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나는 91년 3월부터 광주지방검찰청 내려가서 조직폭력 수사를 시작한 91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안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 28년 동안 술집을 안 가는 사람입니다. 하도 대한민국 정치판이 업무와 술수와 그리고 덮어 씌우기가 횡한 데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폭력 수사를 하면서 조폭들이 검사 약점 잡는 것을 술집에 여자 하나 붙여주고 약점을 잡기 시작한다.
내가 광주지검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난 28년 동안 술집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고발을 하고 빨리 내가 보니까 저 여자 튈 것 같다. 카나다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출국 금지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고발하고 이틀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처음 내 기억은 2009년도로 내 기억합니다.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그 사건이 터졌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찰에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라. 철저히 조사하면 한국 상류청에 섹스 스캔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당시에 경찰에 철저 조사 지시를 했어요. 그건 뭐 이미 기사로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난 뒤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국 이 사건은 왜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사건을 만들었냐? 그건 조선일보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조선일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줄 2009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관련됐다는 소문이 일자 이 사건을 이제 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등장시켜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최근에 정치 공작 사건이 쭉 많았죠. 이해창 총재 아들 병역 문제를 갖고 김대업 사건이 있었죠. 시대의 정치 공작이었죠. 그리고 BBK 사건과 관련지어서 김경조의 사건이 또 정치 공작이 있었죠. 그리고 최순실 관련으로 고영태 정치 공작이 지난 탄핵 때 있었죠. 또 지난 대선 때 김경수하고 같이 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드루킹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점화해서 조선일보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허위로 밝혀지니까 뜬금없이 막판에 가서는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강현재 변호사가 이 당시에 관련됐던 이상한 시민단체하고 또 이 삼류 여배우하고 같이 고발을 해놨으니까 동부지검에서 빨리 범죄인 인도 청구라도 해서 잡아 넣으세요. 이런 사람이 이런 이상한 여자들이 정권과 합작해서 설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창피하지만 내가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이상한 여자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가 나는 창피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최근에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130km를 항해해서 삼척항에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또 거짓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남북 평화 시대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 안보 역량이 지금 대폭 약화되어 간다. 국방력이 약화되어 간다. 군 전력이 지금 해체로 가는 중이다. 그 문제입니다. 첫째,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단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현역병을 그나마 전투 역량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18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월 이하로 또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죠. 또 병력문화 개선 일환으로 휴대폰을 보급하고 외출 외박을 확대함으로써 물론 신병들이 자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것 또한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적 개념의 삭제, 화해 협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소위 군의 적개심을 없애고 있습니다. DMZ, NLL의 감시정찰, 경계태세를 후퇴시키면서 GP를 폭파하고 전방 전차 지뢰 또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함으로써 이제는 북한에서 만약 내려온다면 이젠 장애물도 없습니다. 군 합동훈련,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평화를 생각하려면 전쟁에 꼭
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를 생각을 해야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것, 이게 국가 원수가 할 일이냐? 나는 그거 아니라고 수차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전력구조를 재편을 하면서 기존 대북 응징 보복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의 전환으로 선제 타격 미사일 등을 축소를 하고 있고 국방개혁 2.0으로 50만으로 감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비 축소 통제는 남북 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북은 핵 정강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 정강을 하고 있고 특수 8군단이 수십만 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지금 약화 일로에 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 안보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대칭 전력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핵무기 말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집단하고는 이것은 전쟁 자체가 국방전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북핵을 저래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부터 우리가 처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술 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한적인 핵무기를 우리도 보유를 해야지, 핵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지 그 다음에 핵 군축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북핵을 그대로 두고는 남북 군사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유시민 알렐리오 이사장이 대담에서 주장한 대로 북핵 문제를 거래 문제로 봤어요. 소위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북핵 문제를 거래 문제로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소련 핵무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소련 핵무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미국 의회에 넌 의원하고 루가 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이 공화당 민주당 두 분의 상원의원이 넌 루가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미국이 전부 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 방식을 유시민 이사장이 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해체하고 어떻게 북한 핵무기 해체가 같을 수 있느냐. 북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처럼 팔아먹으려고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그래서 저는 북핵을 이미 보유한 이상 우리 대한민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만 핵개발이라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핵균형, 남북 핵균형 상태로 가서 그 다음에 핵감축을 협상하는 게 그게 올바른 협상이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병력 감축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50만으로까지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출산율로 보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현역병 징집 자원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병력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 전력을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한국군 편제를 4군 체제로 하자.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특전사령부 체제로 만들어서 해병특전사령부는 5만에서 한 10만까지 직업군인으로 대체를 하자. 일당 100의 용사로 채우자. 거기에 한해서는 모병제로 하는 게 어떠냐. 기관병으로 군 전력을 채워서 수십만에 달하는 북한 특수 8군단에 대적하는 일당 100의 강군을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무병에서 지원병제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검토하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니냐. 말하자면 모병제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국방비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국방비 늘어나는 이 국방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옛날에 방위세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은 폐지됐지만 늘어나는 국방비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징병제,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병력의 의무에서 해제시켜주는 대신에 국민들에게 방위제를 거두어 가지고 지원병에 한해서만 월급을 지금 병사 월급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주고, 그리고 그 지원병들은 제대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취직할 때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는 가산점 제도를 대폭 부여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오히려 강군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 해봤습니다. 미국이 1973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면 많은 특혜를 줍니다. 유럽이 6개국 빼놓고는 거의 모병제로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까지도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병제로 바뀌면서 늘어간 국방비는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 국민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 그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강제로 군에 오라 마라 이런 그 문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모병제로 대체해서 정말 일당백의 병사를 간성에, 대한민국의 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강군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병력 문제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제라도 새롭게 군인다운 군인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과연 이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